멋쟁이 사장님과 나누는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 강소팟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신입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27일 이전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던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컨퍼런스였나요? 제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소통협력센터에서 주관한 행사였는데요. 주제가 제주에서의 좋은 삶이었어요. 저희는 그 컨퍼런스의 개회식 행사였던 기조 강연과 사례 발표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치즈레이즈가 오픈 전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과정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치즈레이즈를 창업하면서 했던 생각들이나 시행착오를 글로서는 공유를 많이 했지만 무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한테 직접 이야기했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무려 객석에 80명의 청중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저희가 사례 발표의 한 꼭지를 담당했고, 그리고 나머지 한 꼭지는 그 서귀포에 위치한 북타임이라는 서점의 임기수 대표님이 진행을 해주셨죠. 게다가 기조 강연은 MBC에 요즘 아주 핫한 김대호 아나운서님이 진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낄 깜냥인가 막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 행사 분위기 자체가 너무 유하고 다정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격려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치즈레이즈의 사례 발표 같은 경우는 소신님이 무대에 서서 약 15분 동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요약해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진행한 발표의 제목이 나답게 살기 위한 실험이었어요. 사실 이 제목이 제가 예전에 치즈레이즈닷컴 블로그에 썼던 글과 같은 제목이거든요. 치즈레이즈를 시작하면서 대단한 목표를 세우고 그걸 꼭 한번 이뤄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때그때 저희가 처했던 어떤 문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했던 그 과정을 발표에 담았습니다. 객석에 저희 손님들도 진짜 많이 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얼굴들이 사실 많이 보여서 저도 긴장을 정말 안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무대에 서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강소팟에 나와주셨던 또 사장님분들도 관중석에 계셨었잖아요. 저에게는 그게 엄청 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들이 가진 이야기들, 경험들 그거를 강소팟의 무대 위로 올리고 저는 사장님들을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평소에 하기 힘들었던 대화를 마주보면서 하다 보니까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회로 무대에서 저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 그분들이 직접 찾아와 줬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대담이라고 해서 이게 강연, 발표, 대담 이러니까 무슨 학회에서 교수님들 모시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분위기는 사실 아니었는데 단어가 조금 무겁긴 하네요. 근데 그 대담 시간에 진행자가 소신님이었잖아요. 소신님에게 그 강소팟도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한번 대담을 진행해 주실 수 있냐 그리고 부탁을 하셔서 저는 소신님이 워낙 그런 걸 잘하실 걸 아니까 걱정을 안 했는데 실제로 너무 잘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날 정말 긴장을 많이 했고 제가 대담을 진행하는 동안 치즈레이지의 이야기는 또 강단님이 들려주셨잖아요. 막상 무대에 올라서 바로 옆에 강단님이 있고 얼마나 말씀을 잘 하시는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다른 두 연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니까 긴장이 금방 풀리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발표도 참 좋았지만 대담이 참 재밌었습니다. 대담을 마치고 와주신 분들도 소신님한테 너무 이렇게 진행을 잘하냐고 완전 MC라고 당연히 대담의 진행을 김대호 아나운서님이 할 줄 알았대요. 왜냐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프로시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갑자기 진행자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를 잡는 걸 보고 객석에서 오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뭔가 아차 싶었어요.
그 대담이 끝나고 그 대호님이 바로 소신님한테 왜 이렇게 진행을 잘하세요? 하면서 그 소통영역센터 직원분들한테도 이 부분 계속 진행시키셔야 될 것 같다고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바로 해주셔서 프로에게 인정받은 진행 능력이 아닌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개 식당 사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런 기회가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고 뜻깊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손님을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한 가지 이야기를 좀 공유할 수 있는 자리, 그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강소파 컨퍼런스.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이디어가 있을 때 노트에다가 좀 적어두는데 강소파 컨퍼런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소신님이 그걸 언제 보셨더라고요. 아니, 다 보라는 듯이 노트를 떡하니 카운터에 두었더라고요. 전 지나가면서 그냥 봤습니다. 근데 보면서 민석이가 컨퍼런스를 하고 싶구나. 좋은 아이디어군.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방송이 8화잖아요. 네. 격주마다 방송을 올리기 때문에 벌써 강소팟을 시작한 지 4개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시간 빠르죠.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몇 분이 저희의 방송을 듣고 있는지, 얼마나 듣고 있는지, 잘 듣고 계신지 알 길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집계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멋진 데이터 대시보드가 쫙 열렸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애플 팟캐스트를 통해서 듣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팟캐스트 데이터를 봐보니 애플 팟캐스트에서만 지금 126명이 구독하고 계시고 스포티파이에서는 34명이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플랫폼에서 총 160명이 구독 중인 대형 팟캐스트입니다. 160명이면은 이거 작은 마을 하나입니다. 저희가 지금 치즈레이즈닷컴 블로그를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3년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블로그에 구독을 유도하거나 그에 대해 홍보 비용을 쓰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원하시는 분들만 구독을 하게 두기 때문에 차이는 있지만 3년간 저희 블로그의 구독자가 지금 약 150명 정도 되세요. 네. 근데 지금 4개월 만에 팟캐스트 구독자가 160명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사실 이메일을 안 쓰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뉴스레터 플랫폼이든 네이버든 브런치든 이런 데 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 웹사이트에 구축을 해서 구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허들이 높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 150명의 구독자님께도 항상 감사하고 정말 만족하고 있거든요. 근데 팟캐스트는 역시 플랫폼의 힘이 또 있구나. 네, 그래서 지금 팟캐스트와 그 뉴스레터 구독자를 합치면 물론 중복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예상이 되지만 300명이 넘거든요. 와, 작은 식당 주제에 300명의 온라인 구독자를 갖고 있다니. 300명이면은 축구장을 하나를 꽉 채웁니다. 근데 저는 구독자 수도 정말 인상 깊었지만 더 기뻤던 데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 애플 팟캐스트 데이터 대시보드에 들어가니까 이런 걸 알 수 있더라고요. 에피소드별 어떤 분이 이제 들으실 때 평균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 데이터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50분 이상 청취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방송 진짜 길잖아요. 너무 길죠. 제일 긴 건 지금 1시간 50분 정도 되고 짧아도 1시간 20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프로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채널에 나와주시는 사장님들이 유명인도 아닌데 이렇게 오랜 시간 그분들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저는 훨씬 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애플 팟캐스트에서만 지금 모든 에피소드 총 3,800번 이상 재생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지금 업로드된 게 7개니까 회당 500번 이상이죠, 적어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더 기쁜 건 데이터는 깎일 일이 없다. 더
올라갈 일만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죠. 남았다. 축구장을 채웠으니 이제 다음엔 여의도를 채워야죠. 아, 근데 사실 그만큼 바라지도 않고, 그냥 지금처럼,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희가 좋아하는 사장님들과 아주 오랫동안 나누고 싶은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강소파 손님이 남겨주신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즈레이지닷컴 블로그에 만공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깍! 7화 재밌게 들었습니다. 흐흐. 당장은 어려우시겠지만 방청객 모집도 해주세요. 만공 1등으로 갑니다. 방청객 모집을 한다는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게 된다면은 이제 옆 테이블에 방청객분들이 앉아 계시고 그분들이 저를 지켜볼 텐데, 저희가 막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말주변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막상 와서 들으시면 실망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 두 사람이 이 짧은 오프닝을 녹음할 때 얼마나 많이 버벅대는지를 들키기가 부끄러워요. 근데 진짜 언젠가 공개 방송 같은 걸 해보고 싶긴 해요. 나중에 정말 경험이 많이 쌓이고 내가 이 녹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 흐르듯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방청 오시면은 바로 구독 취소하고 나가시지 않을까. 그런 것도 사실 고민이죠. 저희의 장비가 공개 방송을 위해 필요한 설비가 또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지금 오디오적으로 아는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케이블을 어디 꽂으면 된다 이 정도 수준이기 네. 때문에. 혹시 오디오 전문가분이 계신다면 저희에게 어떻게 하면은 방청객을 모시고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댓글뿐 아니라 요즘에 주변에서 강소파 잘 듣고 있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출연을 하고 방송이 업로드되고 나면 주변 분들한테 많이 들어보라고 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저번에 수북 황인석 사장님 편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번 수북에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때도 인성님과 혜진님을 만났는데 강수팟 에피소드가 나오고 주변 가족분들에게 많이 공유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은 하고 있는 일이 많아도 그거를 가족들에게 알릴 만한 여유가 없잖아요. 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하지? 어떻게 하면 잘 담아내지? 그 고민을 사실 하루 종일 하실 거거든요. 그 고민들을 근데 저희가 대신 컨텐츠로 만들어서 전달을 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더 뿌듯했던 것 같아요. 벌써 강소파 시작한 지 4개월이나 됐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잖아요. 이제 시작이죠. 여의도 채워야 되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해봅시다.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에 앞서 방송 참여에 대해 안내 드릴게요. 치즈레이지닷컴 블로그를 구독하시면 메일로 방송 업로드 알림과 진행자의 코멘트를 보내드립니다. 방송에 대한 후기는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듣고 계신 플랫폼에 별점, 평가, 리뷰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강소팟 8화에 모신 손님은요. 업사이클링 향초 브랜드 느리게 가게를 운영했던 홍지원 사장님입니다. 한번 느리게 가게와 홍지원 사장님을 소개하는 글을 짧게 준비했는데요. 느리게 가게는 홍지원 사장님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해온 업사이클링 브랜드입니다. 버려지는 맥주병을 활용한 향초가 대표 상품인데요. 취미로 만든 제품을 작은 매대에서 판매했던 것을 시작으로 제주 곳곳의 플리마켓을 돌아다니시다가 2016년 2월 함덕에 소품샵을 오픈했습니다. 사장님은 지난 6화 게스트셨던 문진원 사장님의 아내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느리게 가게는 2018년 두 분이 비 오는 날의 숲을 오픈하면서 공간을 함께 나눠 쓰다가 2021년 중반에 지원 사장님이 향초 제작을 중단하게 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다른 에피소드와 다르게 지원 사장님은 브랜드의 흥망성쇠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모셨습니다. 한번 인사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구 누리기 가게 사장 현 비오는 날의 숲 파트너 홍지원입니다. 저번에 6화 저희 함께 녹음할 때에도 네. 옆에서 녹음하는 것도 다 보셨고 네. 그리고 완성본도 아마 진원 사장님과 함께 들으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남편이 말하는 걸 많이 들어봤었으니까 평소처럼 얘기하는구나라고 이제 잘 듣고 있었는데 본인이 본인 말한 걸 듣고 엄청 감탄하면서 나 생각보다 말 되게 잘하네. 그래서 엄청 감탄하는 걸 보고 되게 즐겼습니다. 좀 재밌게 들으셨던 부분 같은 것도 있나요? 왜냐면 진원 사장님이 지원 사장님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는 평소에도 그렇게 하는 편이라서 그냥 또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놀랍진 않았는데 혹시 다른 분들이 무슨 와이프가 옆에서 협박하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협박은 안 하신 거죠? 네, 저는 전혀 어떤 언질도 주지 않았습니다. 같이 해온 일이기도 하잖아요. 비 오는 날의 숲이. 네. 남편인 진원 사장님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좀 새롭게 들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결혼하면서부터 24시간을 항상 함께 해왔고 거의 모든 생각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가게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남편만의 생각이 아니라 거의 저의 생각도 다 녹아들어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입장이기도 하고 남편의 입장이기도 한 거였어서 마치 제가 말을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리는 다 진원 사장님이 네. 하시고 손님을 응대하는 일도 진원 사장님이 네. 하신다고 네. 하셨어요. 그럼 비 오는 날의 숲에서 지금 지원 사장님이 맡고 계신 역할 혹은 지금껏 맡아오신 역할은 어떤 걸까요? 지금 현재는 디저트는 전적으로 제가 담당하고 있고 포장도 전적으로 제가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택배 싸는 거 제가 담당하고 있고 재료들 발주하는 거 제가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남편이 메뉴를 짤 때 이런 거에서 힘을 좀 빼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현재는 하고 있어요. 그 식당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원래 남편이 혼자 하기로 한 식당으로 세팅을 한 거였어서 바빴을 때 제가 조금 와서 달려와서 설거지도 도와주고 서빙도 도와주고 이 정도 역할로 시작했다가 바빠지면서 약간 함께 하게 된 거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디저트 메뉴를 조금씩 내고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비 오는 날의 숲 사장님이라는 정체성이 없었다는 건가요? 처음에는 원래 식당을 혼자 운영하기로 한 거였어서 저는 전혀 그 일에 상관이 없었었던 거였고 따로 원래 가게가 있었는데 일이 바빠지니까 안 되겠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도와줄 수가 없어서 그럼 공간을 합치고 가게를 한 번에 같이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형태가 됐던 거죠. 처음 오픈하면서부터 같은 공간이 아니었군요. 네, 맞아요. 그 디저트를 만들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이렇게 점점 그 비 오는 날의 숲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그 영역을 확보하게 되신 거네요. 네, 제 역할이 점점 늘어났던 거죠. 혹시 그러면 조금 일손을 돕는 데에서 나도 비 오는 날의 숲 사장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신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엄청 그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계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저는 원래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 비건 디저트를 하기로 했던 것도 나도 뭔가 해야겠어. 나도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고 비건을 시작하면서 디저트를 사 먹을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 내가 베이킹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하던 게 남편이 가게에서 한번 해보자. 네가 구운 빵으로 곁들임을 내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손님들이 좋아하시고 이게 다르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한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드셔주셨을 때도 정말 뿌듯하고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내가 서비스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손님들이 내가 만든 빵이나 디저트를 드시고 이거 진짜 맛있다. 더 사갈 수 없냐라고 하셨을 때는 또 엄청 색다른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사장으로서의 뭔가 주체적인 기쁨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을 했었죠. 비건 베이킹은 그러면 취미였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냥 제가 먹고 싶어서 시작했던 게 여기까지 온 거죠. 그것도 봤거든요. 지옥에서 온 베이킹 시리즈.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라고 하기에는 아주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신 것 같았거든요. 내가 먹고 싶어서 만들었다 맛없으면 더 안 만들 수도 있었잖아요. 어떤 점에서 비건 베이킹을 계속 좀 지속한 힘이 왔을까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사진으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거 먹으라고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흉측한 결과물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식구들이 다 맛있다고 먹어줬어요. 그게 사실 팔면 욕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고 거의 빵이 아니라 누룽지인가? 막 이 정도거나 그러니까 먹을 수는 있지만 빵이라고 볼 수는 없어. 약간 이런 형태였는데 근데 가족들이 맛있는데? 고소한데? 이러면서 진짜 다 남김없이 다 먹어줬어요. 그게 즐거우니까 내가 좀 못했지만 그래도 먹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또 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칭찬이 가까운 지인에서 오다가 손님에게서 또 받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확장하면서 취미였던 비건 베이킹이 지금은 업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어떤 비건 베이킹을 하고 계시죠? 통밀로 만든 쿠키를 2가지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바나나로 만든 바나나 파운드 케이크 이렇게 팔고 있어요. 원래 그래놀라도 있었는데 계속 종류를 늘리다 보면 지금 밀키트 포장하는 것도 조금 힘들어서 종류를 오히려 줄여나가고 있었어요. 그 어떻게 하다가 그 비건 쿠키와 파운드 케이크로 메뉴를 정하게 되신 걸까요? 그것도 남편이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 모두에게 알려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자고 했던 거였고 가족들도 그 쿠키를 가장 좋아했어서 가장 주변에서 많이 칭찬을 해줘서 제가 엄청 많이 구웠어요. 그 쿠키를 되게 자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쿠키가 되게 잘하는 종목이 된 거고 그렇게 해서 판매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사실 감사하게도 두 분이 저희 가게 방문해 주실 때 쿠키를 많이 챙겨주셔서 저와 강다님도 종종 먹었잖아요. 진짜 단언컨대 제가 먹어봤던 비건 쿠키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이게 저는 제 하는 모든 일에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 편은 아닌데 쿠키는 제가 자신감이 있다고 느껴졌던 게 거의 항상 좋은 댓글이지만 상품평 중에 기대보다는 좀 아니다라는 평을 했을 때도 이분 입맛에는 안 맞을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 쿠키 맛에 자신이 있으니까 나는 맛있게 만들었지만 이분 입맛에는 안 맞을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른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틀린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할 때도 있었는데 이 쿠키에서만큼 누가 뭐래도. 이런 게 자신감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시행착오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네, 엄청 많았죠. 이게 다 손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결국에 감의 차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만들었던 향초 같은 것도 시행착오가 엄청 있었던 게 그 감을 익히기까지의 그런 기술 연마가 필요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가 잘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많이 해보면서 경험을 쌓는 것만이 좀 그런 걸 늘리는 거다. 그래서 TV에서 보면 엄청 유명한 셰프님들이 자기의 비밀 레시피 알려주시잖아요. 예전에 제가 식당을 안 할 때는 저거 알려주면 어떡해? 이렇게 밥줄 생각했었어요. 끊기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제가 지금은 저거 알려줘도 똑같은 맛 진짜 거의 절대 못 낸다. 그러니까 저분들도 그거 아시고 자신 있게 알려주시는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쿠키를 구울 수 있는 지원 사장님이 옛날에는 유튜브에서 레시피를 검색한 다음 이 재료 그냥 이걸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만들고 왜 망했지? 이러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요알못들의 특징이죠. 그거를 남편이 계속 옆에서 얘기해줬어요. 나 이거 망했어. 왜 망했지?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했어? 그거 똑같이 넣어봤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넣었지. 그러니까 그럼 일단 그거를 똑같이 해보고 그때도 망하면 망했다고 생각을 해라. 이미 그게 달라졌는데 베이킹은 또 워낙 민감한 그런 게 있잖아요. 온도나 작은 재료에 따라서도. 그래서 근데 신랑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 않았는데 왜 망했지를 왜 궁금해하는 거지? 그렇더라고요. 가까운 데에 요리를 오래 하신 좋은 선생님이 분이 있어서 또 도움을 많이 받았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비숲 얘기를 좀 했지만 오늘 강소팟에는 느리게 가게 사장님으로 출연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릴 때 느리게 가게 사장님이 신이 아니라 느리게 가게 사장님이셨던 이렇게 과거형을 썼어요. 네네. 그 브랜드의 끝을 이제 마무리를 지었던 경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더 이상 향초를 안 만들 것 같다. 느리게 가게라는 이름으로 어떤 활동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어떤 현실적인 아니면 마음의 계기가 있었을까요?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중간에 언제나 그만두고 싶어 이런 생각 늘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 일을 하면서 중간에 나 진짜 그만두고 싶다. 이것까지만 하고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주기적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정말 기가 막히게도 어떤 손님들이 나타나서 저 이 향초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사러 일부러 제주도 왔다. 막 제 인생에서 그런 분들이 항상 오셔가지고 제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래서 이거 만드는 거였지. 막 뿌듯함이 이제 차오르면서 다시 1년 또 열심히 하고 늘 그래 왔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좋았던 게 향초를 만드는 행위 자체나 향초를 만드는 직업 자체가 아니라 그냥 이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의 형태가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일을 시작하고서 정말 재밌는 일이 제 인생에 되게 많이 생겼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저는 좋았던 거지 향초를 만드는 일이라서 꼭 좋았던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식당을 하고 베이킹을 하면서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거든요. 너무 재밌고 이걸 하면서 사람들한테 뭐 나눠주고 그런 만나는 사람들도 너무 좋고 뭐 생기는 일들도 재밌는 일들이 많았었고 그런 게 내가 꼭 향초 가게를 해서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향초를 만들고 판매했던 그 자체는 그냥 수단 같았던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그래도 향초 만드는 거 그만할까? 네. 그만하고 싶다. 이런 감정을 느끼셨던 때가 있다고 했는데 보통 어떤 이유로 그런 걸 또 느끼셨었나요? 주로 아플 때. 주로 손을 다치고 뭐 손에 모록이 생기고 어깨가 아프고 손목이 나가서 병원을 다녀서 뭐 치료를 받을 때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도 있었고 제 제품을 누군가 카피해서 똑같이 만들었을 때도 의욕이 조금 떨어질 때도 있었죠. 다양한 이유로. 네, 그러니까 작은 이유들이 자잘자잘하게 계속 쌓여왔던 것 같아요. 그 처음 브랜드를 시작하신 게 서울에 살다가 제주로 이주를 한 이후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브랜드의 시작과 함께 제주에 이제 정착하게 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 9월에 오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지금 10년 차. 이제 조금 있으면 만 10년을 채우는. 그렇게 오래됐네요. 그 처음 이제 제주에 오기 전, 그러니까 2014년 9월 이전에 서울에 살던 지원 사장님의 삶은 어땠나요? 이제 그 서울에서의 삶이 엄청나게 만족스럽고 모든 게 다 행복했다면은 여기 정착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저한테 너무 가혹하고 좀 혹독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막 밤새서 맨날 일하고 막 링거 맞아가면서도 출근하고 막 하이힐 신고 풀 메이크업하고 다니면서 막 주말에는 막 빨리 놀아야 돼 막 이런 강박에 사로잡혀서 술을 막 엄청 마시고 다니고 그리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했던 것 같고 공황 발작도 종종 있었었어요.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힘들었다라는 걸. 근데 제 오래된 친구들이 제 핸드폰에 저를 홍짜증이라고 저장해놨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저를 앵그리 홍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제가 그때 화가 많았다는 얘기겠죠. 늘 좀 화가 나 있었던 것 같고 한 놈만 나 건드려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 같아요. 이 삶이 왜 힘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고 그냥 다들 이러고 사는 거니까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서 이게 당연한 거고 다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하셨던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일반 회사원이었는데 저는 한 회사를 그렇게 오래 다니지는 않았어서 원래 뭐 제 전공이었던 컨벤션 기획 따라서 컨벤션 기획사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 공기업에서 교육 기획 관련된 일도 했었고요. 근데 제가 요즘 흔히 말하는 전화 공포증 같이 전화 받는 걸 진짜 힘들어하고 낯가림도 진짜 심한데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하루에 거의 전화 100통 정도씩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상담도 되게 많이 해줘야 되고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 제주에 내려오실 때는 한 달 살이 하러 오셨다고요? 네, 맞아요. 제가 최근에 썼던 블로그 글 제목이 한 달 살기 하러 왔다가 110개월째 살고 있다 제목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사실 심지어 한 달 살기도 아니었고 처음에 제주도에 올 때는 후배가 언니 저 휴가 갈 건데 언니도 같이 가요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같이 가요 이렇게 해서 그럴까 뭐 이렇게 해서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난 퇴사해서 시간 많은데 일주일만 갈 거 뭐 있나 그냥 길게 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냥.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한 달이 지금 10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뭔가 그 기간을 연장하게 된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나요? 약간 무인도처럼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을 안 만나고 그냥 푹 좀 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아무 연고도 없는 제주도에 온 거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좀 편안한 숙소를 잡았다 보니 엄마도 내려오셨었고 이모도 내려오셨었고 친구도 많이 내려왔고 그러고 보니까 한 달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나는 충분히 쉬지 못했다.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해 해서 한 달 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한 달 사이에 제가 취직이 된 거예요. 취직이 됐으면 이제 다시 서울 가서 취직 준비 안 해도 되네 이런 생각에서 그게 너무 끔찍했거든요. 취직 준비를 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잖아요. 나를 끊임없이 저 이렇게 사실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어필하는데 그쪽에서 아니라고 하고 그런 거를 겪는 게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짐 다시 다 갖고 내려와서 그때부터 이제 살기로 시작한 거죠. 그러면 서울에서 퇴사하시고 제주에 올 때는 앞으로 나 회사원으로 그만 살 거야 이런 마음은 아니셨던 거네요? 전혀 없었죠, 그런 마음이. 그러면 제주에서도 구직을 하신 건 아닐 것 같은데 어쩌다 취직을 하시게 된 거죠? 제가 어느 날 머리를 잘라야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미용실에 갔는데 그게 1인 미용실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친밀해졌었고 그러고 나서 집에 있는데 어느 날 그 미용사 언니가 전화가 와서 혹시 자네 뭐 알바할 생각 없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 10일짜리 알바가 있대요. 그래서 뭐 어차피 노는 김에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곳이 제가 기존에 가봤던 곳이었고 그래서 좋은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하죠 뭐 이렇게 해서 10일을 일을 했는데 그게 사장님들이 여행 가실 때 땜빵 알바를 구하는 거였어요. 여행을 다녀오시고 나서 사장님들이 혹시 직원으로 일해볼 생각 없나? 해서 그냥 직원이 된 거죠. 마음에 드셨나 봐요. 지금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딱 우리한테 맞는 애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쓰셨던 글을 읽다가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그 여행자와 생활자라는 표현이었어요.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지원 사장님이라면. 왜냐면 여행을 와서 잠깐만 머무르려고 했던 거였는데 네. 어느 순간 제주에서 사는 생활자가 되신 네, 거잖아요. 네. 제가 그전에도 숙소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캐리어를 끌고 다니면서 택시를 타고 이사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게 결정이 되고 나서 그래 이제 장기로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서울에 가서 이제 짐을 챙겨 내려왔죠.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는 여행이 아니고 생활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새로 살게 된 집을 이제 구하면서 완전히 제주에 살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다. 그 전까지는 사실 서울에 살 때는 그냥 학교 다니고 졸업해서 취직하고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이제 결혼하고 뭐 아파트 대출 받아서 사고 이런 게 그냥 인생의 정해진 진로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걸 벗어나는 건 굉장히 독특하거나 위험하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 살아보니까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됐고 정답은 없어. 정해진 길은 없어.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처음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궁금했던 게 서울에서는 진짜 그냥 회사 생활에 충실하셨잖아요. 주어진 일과 상황에 엄청 충실하셨던 것 같은데 아주 특별한 계기 없이 그냥 제주에 내려왔다가 이런 삶도 괜찮겠군. 이 취업도 아주 나한테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좋은데? 라고 생각한 그 간극이 저한테는 엄청 크게 느껴져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해주신 이야기가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이 좀 된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제주가 좋아서였다고 보긴 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디였어도 사실 크게 상관없지 않았을까. 아까 꼭 향초여서가 아니었다고 한 것처럼 여기도 꼭 제주여서 제가 여기가 좋아 이랬다기보다는
그런 원래 살던 곳이 아니었고 그렇게 복잡한 곳이 아니고 그런 환경이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서울이 아니라서. 그러면 만약에 그때 제주가 아니라 만약 양양에 갔다면 양양 10년 차가 그렇죠. 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직업을 구하게 되셨던 그 가게에 대해서도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가게 이름은 이제 카페테이라고 하는데 사장님 이름이 김태희라서 카페테이고요. 남자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피시앤칩스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 겸 카페고 바닷가 앞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 분들이 진짜 많이 오셔서 맥주 마시면서 피시앤칩스 먹고 앞에서 막 비치발리볼 하고 약간 좀 외국처럼 그런 분위기가 있었었어요. 그곳에서 향초 만들기도 처음 시작하게 되셨다고요? 네, 맞아요. 맨 처음에 제가 9월에 제주도를 내려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태풍이 막 오고 날씨가 굉장히 습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맞아보는 그 습기에 그때 친구한테 선물 받았던 향초를 처음 태우게 됐는데 그때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향초를 피워본 거예요. 근데 나만의 공간에 좋은 향기가 가득 차는 그 느낌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 경험이. 그래서 향초를 계속 태우기 시작했는데 향초를 계속 사서 태우려니까 약간 부담이 됐어요. 그럼 만들어보자 해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머그컵에다가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럼 컵을 계속 만들고 버리고 해야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일하던 카페테이에 되게 다양한 수입 맥주를 팔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곳이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잘 없었거든요. 근데 그 병들이 또 워낙 예쁘고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게 제 담당이었다 보니까 이거 너무 버려지는 게 엄청 많은데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때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수입 맥주병은 재사용이 원래 안 되는데 제주도에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없어서 전량이 다 매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매립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산을 막 이룬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내가 써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장님 저 병 조금 가져갈게요 해서 배낭에다가 맨날 달그락거리면서 들고 가서 철물점에서 뭐 유리칼 사가지고 매일매일 그걸 밤마다 좀 자르기를 시도를 해서 만들기 시작했었죠. 근데 처음에는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실패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하기로는 한 100개 정도는 좀 망치지 않았나? 유리칼로 금을 그은 다음에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번갈아서 이제 부으면은 그게 쫙 쪼개지면서 깨진다. 이런 게 TV인가 어딘가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시도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깨져버리거든요. 와장창 다 네, 깨져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실패를 많이 했었죠. 감을 찾기 전까지. 감을 찾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병 100개 정도. 처음 성공을 해서 제가 쓸 향초를 만들고 이제 그게 너무 기쁘고 뿌듯하니까 이제 사장님 부부분한테 이렇게 선물을 드리면서 제가 그동안 가져갔던 병으로 드디어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하고 선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거 우리 주지 말고 이거를 팔아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이거 누가 사겠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 사가는 손님들이 있었어요. 이게 업사이클링의 그럼 시작인 거네요? 그렇긴 하죠. 근데 그 당시에도 뭔가 그런 업사이클링이나 환경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버려지는 수입 맥주병이 아까워서였던 걸까요? 저도 제주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에 내려오고 워낙 자연 환경을 좀 가까이에서 마주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생겼었고 그때 항상 한참 그런 거에 되게 심취해 있을 때여가지고 막 가구 같은 것도 안 사고 어디서 버려진 거 주워와가지고 손질해서 쓰고 막 팔레트 같은 것도 주워와가지고 그걸로 뭐 베란다에다 뭘 해서 만들고 그런 거에 좀 심취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병이 100개 들 만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내가 쓸 향초를 만든다? 저 아까 그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지원 사장님과 저희가 평소에 대화를 많이 나누잖아요. 네. 가지고 있는 인상 중에 하나가 지원 사장님은 어떤 걸 좋아하기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인 것 같다는 거였어요. 저는 좀 약간 끈기가 없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왜냐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지원 사장님의 취미의 역사를 한번 훑고 싶었어요. 그 서울에 계실 때는 클라이밍을 좀 하셨었다고요? 네, 제주에 내려오기 직전에 한 1년 정도 클라이밍을 했었는데, 그때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걸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클라이밍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상이 되게 많아서 다리에 온통 멍자국에, 그때는 치마 정장을 입고 다녔을 때였는데 회사에 하이힐 신고 가는데 다리에 멍자국에 막 밴드 자국에 막 엄청 그렇게 하고 다니고, 제가 3개월 동안 클라이밍 더 잘하고 싶어서 식단을 하겠다. 회사 사람들하고 점심도 안 먹고 막 프로틴 마시면서 제가 체지방을 30%대에서 10%대까지 끌어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운동을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지원 씨처럼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것 같다? 저러다 죽을 것 같이 한다. 그러니까 뭐든 하든지 사람들이 저한테 저러다 죽을 것 같아 라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취미에 빠질 때마다. 그렇게까지 클라이밍을 하셨던 동력이 뭔가요? 그거는 진짜 분명한 게 그 같이 했던 크루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초보였지만 초보인 저를 이제 그룹에 넣어준 친구들이 있었는데 너무 열정이 가득한 친구들이어서 주말에는 다른 클라이밍 하는 암장에 가서 투어도 하고 겪어보기도 하고 캠핑 가서도 바위를 타고 산에 가서도 바위를 타고 그 친구들하고 나중에는 태국에도 갔어요. 바위를 타러. 오롯이 바위를 타러. 와. 그리고 대회도 보러 가고 뭐 친구 자취하는 방에 다 같이 모이면은 대회 영상을 봐요. 그래서 모든 게 운동 중심이 되어 있는, 아무도 술을 안 마시거든요. 근데 모여서 먹고 어디 운동장 가서 철봉을 해요. 그런 열정이 와. 있는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도 그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도 처음이기도 했고. 엄청 건전한데 건강을 해치는 모임. 다들 부상이 많아가지고 건강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느낌은 들어요. 클라이밍은 그럼 그 제주 내려오시면서 안 하게 되신 건가요? 네, 그때 당시엔 제주도에 클라이밍 할 곳이 많지 않기도 했고 그때 알았죠. 내가 그 사람들이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였구나. 왜냐면 그 친구들은 여전히 서울에 있으니까 제가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제주에 와서 또 제가 빠진 취미가 뭔지 알고 있는데 그 식물 키우기. 네. 그때 또 제가 키친가든이라는 키워드에 엄청 심취해 있을 때고 자급자족의 삶을 살겠다는 거에 엄청 관심이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살던 집이 원룸인데 그 원룸만큼의 옥상을 제가 혼자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계약했기도 했고, 그래서 그 옥상에 제 키친가든을 만들겠다 막 이런 포부가 있었어서 그때 뭐 가지도 키우고 상추, 로메인, 뭐 깻잎, 뭐 그런 방울토마토 이런 거를 다 키워서 실제로 그걸 먹고 요리도 하고 그런 걸 해봤었어요. 그 전에 제가 뭐 감자 키우고 막 네. 이럴 때 나도 옛날에 텃밭 이런 거 했었는데 그때 생각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진짜 귀여운 텃밭인 줄 알았어요. 그 얘기 들었을 때. 근데 제가 이번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옛날 사진들을 보는데 귀여운 규모는 아니더라고요. 그런가요? 근데 그거는 모종을 살 때 절대 한 개씩 파시지 않거든요. 한 포트씩 안 팔고 뭐 깻잎 1,000원어치 주세요 하면 한 6포트 주시기 때문에 인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깻잎이 되거든요. 깻잎 숲이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막 나눠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다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병을 자르던 집과 텃밭을 키우던 집이 같은 집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혼자 퇴근해서 집에 간 다음에 병 자르다가 네, 아침에는 방울토마토 따먹고 이렇게 지내셨던 네네. 거네요. 그러면 그 향초를 만들어서 이걸 조금 본격적으로 팔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계기가 있나요? 그것도 이제 저의 의지가 아니었고 어느 날 그 카페테이 사장님이 동쪽에 가면 벨롱장이라는 큰 마켓이 열린다. 그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너도 한번 가서 참여를 해봐라. 근데 그게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거였어요.
토요일이 가장 가게가 바쁜 날인데도 사장님이 그냥 내가 하루 휴가를 줄 테니까 다녀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메고 이구지구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이제 그러고 갔었죠. 근데 갔는데 거기서 되게 그 셀러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좀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날 초를 다 팔지 못하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막 우연히 가게 된 펍에서 손님들하고 초를 드리고 그분들이 저희로 술을 사주고 막 그런 술로 다 바꿔먹고 아, 돈 대신 향초로. 네, 그런 좀 마법 같은 하루를 보냈는데 나중에 그 벨롱장에서 만났던 셀러분이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제안을 하신 거예요. 전업 작가로 한번 일해보는 건 어떠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래, 내가 제주도에 살면서 이렇게 식당에서 일만 하기보다는 뭔가 나의 재밌는 일, 뭔가 이런 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젊을 때, 20대일 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거죠. 당시의 나이가 한 27, 8 정도였어요. 좀 가벼운 마음이었네요. 어찌 보면 막 나 창업해서 뭐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런 게 아니었네요. 그때 제가 아마 식당에서 벌었던 월급이 그 전에 회사에 다녔을 때 절반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을 텐데라고 약간 부족하다라고 느꼈는데 너무 소름 돋게도 회사에서 2배의 월급을 벌 때도 조금만 더 있으면 하고 느끼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많이 벌거나 더 적게 벌어도 나는 항상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겠다. 그러면 얼마를 벌어도 크게 상관이 없겠다. 적게 벌면 적게 쓰면 되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때는 크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느리게 가게라는 이름도 그 타이밍쯤 만드신 걸까요? 네, 맞아요. 2015년에 만든 거예요. 그 느리게 가게라는 이름이 너무 귀엽고 또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당시에 그런 이름을 지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사업자를 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업사이클링의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지어야 되나? 아니면 향초와 관련된 이름을 지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다가 또 내년에 내가 어떤 관심사가 생기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데 그런 거에 국한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포괄적이고 그런 중의적인 의미로서 넣은 거예요. 이게 핸드메이드 브랜드다 보니까 공산품보다는 아무래도 생산이 너무너무 느리고 오래 걸리니까 그런 의미에서 느리게 가게라는 이름을 짓기도 했고 항상 제가 성격이 엄청 급하거든요. 조급하고. 그래서 그런 말을 저 스스로도 좀 되새기고 그런 의미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지금까지도 그 마음에 드세요, 이름이? 느리게 잘 살고 계셨나요? 아직도 성격은 좀 급한 편인데요. 근데 그 이름을 지어서 굉장한 장점이 있었는데 주문 생산을 했는데 좀 오래 걸려도 여긴 느리게 가게니까 하면서 손님들이 엄청 이해해 주셨고 가게를 닫아도 여긴 느리게 가게니까 하면서 되게 이해를 많이 해주셨어요. 내가 좀 빠른가? 하면서 머쓱해 하시는 손님들. 그 가게 이름을 보면서 그래, 느린 여유도 있어야지 그런 마음을 한 번씩 새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럼 느리게 가게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 원래 일하시던 제주 서쪽을 떠나서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신 거죠. 네. 처음에는 가게를 정식으로 내기 전에 샵인샵 형태로 판매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네네. 그때 저희 카페테리에 단골로 오셨던 손님분 중에 한 분이 작은 바를 여셨는데 카페테리를 그만두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러면은 어차피 나는 낮에 가게를 안 여니까 낮에 와서 우리 가게에서 팔고 만약에 그때 뭐 오셔서 누군가 맥주를 찾으면 제가 그때 맥주를 많이 팔았었으니까 잘 아니까 그러면 한두 잔씩 팔고 그런 형태로 그냥 해보면 어때?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안을 주셔서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좀 윈윈하는 형태였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지원 사장님 주변에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는 분, 그리고 지원 사장님의 어떤 가능성을 발견해주는 분, 그리고 옆에서
너무 잘한다, 너무 맛있다, 이런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생각해도 인복이 진짜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제가 샵인샵을 할 때 저도 그 모든 일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계속 이렇게 다들 도와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도움만 받고 살아도 되는 걸까? 저는 받기만 하니까 너무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장님이 지원 씨는 아직 어리고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상태이니까 이렇게 다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 나중에 지원 씨가 자리를 잡으면 그때 또 더 어린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아직도 진짜 마음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게 저희가 수혜자가 됐네요. 그 어린 친구들이 저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지원 사장님과 진원 사장님을 넘어 그때 그 두 분께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해야겠어요. 제가 그 수혜를 받고 있으니까.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도 저는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영업을 저희가 시작한 지 한 1, 2주 됐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 뭐가 기억에 남냐면 두 분만 오신 게 아니라 일행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일행분이 먼저 와서 주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가게가 선불이다 보니까 두 분은 메뉴판을 못 보신 거예요. 나중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그제서야 두 분이 함께 메뉴판을 보시는데, 아니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네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하나 짚으면서 맛있다고 해주시는 게. 그래서 저희가 막 버선발로 대응을 이제 해드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는 사소하다고 할 수 있지만 초보였던 저희 두 사람에게는 그 응원 자체가 너무 크게 다가왔거든요. 저도 그날의 두 분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긴장된 모습이 생각이 나요. 물론 제가 네이버의 지도에서 찾아보고 간 거였는데 새로 오픈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갔는데 두 분이 진짜 새로 오픈한 사장님들처럼 엄청 긴장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눈이 굉장히 반짝거렸어요. 그때 마스크를 썼을 때였었는데 엄청 우리가 잘 먹었을지, 우리가 나갈 때 저희를 쳐다보는 그 눈이 엄청 반짝거리면서도 걱정되면서도 기대되는 그 표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 식당 오픈했던 날, 그 날을 좀 생각했어요. 저희도 물론 실수도 엄청 많았었고, 어려운 것도 많았었고 기대도 많고 설렘도 많고 걱정도 많았던 그때에 저희가 오랜만에 나면서 저 두 분이 지금 어떤 마음이겠다, 어떤 감정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두 분한테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드렸을 거예요. 저희 친구들은 최소 자영업을 한 지 5년 이상 된 다 친구들이라서 약간 지금 좀 인류애를 많이 잃고 회의적이긴 했다고. 네, 되게 회의적인 친구들이 되어 있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어떤 에너지를 막 얻고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두 분 만나면은 막 이것도 잘해보고 싶고 저것도 잘해보고 싶고 막 이런 손님도 좋았고 저런 손님도 좋았고 막 반짝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분을 보면서 막 타오르는 그런 지점도 있었고 리프레시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도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뭐 두 분이 저희한테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저희도 뭐 도움을 드리거나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약간 그래서 저는 더 자주 왔던 것 같아요. 두 분한테서 좀 에너지를 얻고 싶어서. 두 분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매주 뭔가 맨날 가게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한테 뭐 물어보고 한번 해볼게요 하면 다음 주에 오면 또 그게 적용이 되어 있고 또 변화되어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그래 우리도 다시 열심히 좀 마음을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되게 힘이 됐어요. 저희가 두 분한테 도움을 드렸다고 두 분이 항상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두 분을 만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두 분이 엄청 반짝거리고 뭐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더 잘하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게 너무 보여서 누구라도 만나면 도와주고 싶어 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도와주진 않던데요. 두 분이니까 도와주신 거죠.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샵인샵을 이제 벗어나서 함덕에 가게를 처음 내게 되신 거죠? 네. 그 또한 제안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뭐 저도 소품샵을 내야지, 나만의 공간을 가져야지. 근데 그게 되게 막연한 생각이었어요. 가게를 낸다는 건 엄청 큰 일이잖아요. 뭔가 내가 장돌뱅이로 플리마켓을 돌아다니는 것과는 엄청 차원이 다른 일이니까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었고, 아, 그래, 언젠가 가게 자리가 나타나고 좋은 기회가 생기면 하지 뭐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전업작가를 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해주셨던 그 도자기 공방 부부가 어느 날 전화가 오셔가지고 우리 가게 바로 앞에 가게 자리가 났는데 지원 씨 생각이 제일 먼저 나서 먼저 연락을 했다. 그래서 제가 다음날 바로 보러 갔었어요. 근데 조건이 마치 이건 너의 것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그때 살고 있던 집에 보증금이 300만 원이었는데 그 가게 연세가 300만 원이었어요. 아. 그리고 그 가게 안에 작은 쪽방이 있어서 제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너무 완벽한 조건의 그런 가게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거였고, 그래도 좀 고민은 됐죠. 내가 가게라는 걸 할 만한 뭔가 깜냥이 되나? 내가 가게를 혼자 다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컨텐츠가 있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얘기를 아빠한테 했더니 아빠가 네가 지금 1년 해서 망한다고 한들 뭐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너의 것을 그냥 해보고 뭐 안 되면 그 다음에 다른 걸 하든지 생각해봐도 된다. 그렇게 무서워할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은 더 편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죠. 그럼 그때까지도 수입 맥주병을 잘라서 만든 재활용 병초를 제작하고 계셨던 거죠? 네.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제품들도 만드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느리게 가게가 취급했던 그 제작하셨던 제품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병을 반으로 잘라서 그 아래에 초를 담잖아요. 그럼 그 이제 윗부분이 남잖아요. 네. 그 윗부분까지 완벽하게 내가 활용을 하지 못하면 이 병 하나를 업사이클링 한 게 아니니까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윗부분 어떻게 쓰지? 그러다가 이제 다른 작가님들의 조언도 듣고 친구들의 아이디어도 도움을 받아서 그걸로 풍경을 만들게 됐어요.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는 겪었지만 최종적으로 뿔소라를 추로 달고 깃털을 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풍경을 만들었죠. 달아놓으면 소리 나는 네, 그 바람 풍경 불면 말씀하시는 소리가 나는 그런 풍경이었고, 또 윗부분으로 제가 아는 플로리스트 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니랑 같이 콜라보 우리 해보자 해가지고 드라이플라워 화병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했었고, 뭐 병뚜껑으로는 자석이나 브로치를 만들어서 팔기도 했었고, 이제 신랑이 이걸로 화분을 한번 해보면 어때? 그 밑부분 가지고 화분을 해보자 해서 그 용신목이라는 조그만 선인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심어가지고 그걸 용신목 화분으로 판매를 하기도 했었고. 그 처음에 막 그런 걱정하셨다 했잖아요. 이 가게를 아무리 작지만 내 컨텐츠로 다 네. 채울 수 있을까? 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부상이 있을 때 작업을 못 하잖아요. 네. 손목이 이제 너무 아프거나 하면 결국 손목을 쉬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쉬면 가게에 물건이 텅 비게 되면서 이 가게에 아무것도 없는 가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품이 없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약간 위기감이 있어서 그러면 내가 작업을 하지 못할 때도 가게를 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엽서를 만들게 됐어요. 그때 조금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저는 여행을 가면 항상 다른 건 안 사도 엽서는 항상 사곤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앞에 있었던 도자기 공방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될 때 내가 어디다 돈을 쓰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제주도가 보통 여행지니까 내가 여행지에 갔을 때 나는 어디다 돈을 쓰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엽서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엽서 가게를 한번 해보자라는 포부를 갖고 그림을 그리는 여러 작가님들한테 DM을 보내서 부탁을 좀 드렸어요. 엽서를 제작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냥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연락한 분 중에 그냥 회사 다니시면서. 근데 이제 그분이 그때를 계기로 엽서를 처음 제작하시게 되고 지금은 이제 전업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의 지분이 100%는 아니지만 저는 약간의 뿌듯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 물꼬를 계기가 어느 정도는 됐지 않을까. 그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그 플리마켓도 꾸준히 나가셨던 거죠. 평일에는 가게를 열고 네. 주말에는 저는 그 플리마켓 다니셨던 그때 지원 사장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즐거워 보이세요. 그게 엄청 저희가 초반부터 다니기 시작한 거여서 플리마켓이 엄청 크지는 않을 때부터도 다녔어요.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동서남북에 있는 작가들이 다 그쪽에 매주 모이는 거니까 평소에는 멀어서 만나기 힘들었던 지인도 다 이제 그 시간 2시간 동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옆자리가 됐을 때 같이 먹을 것도 나눠 먹고 안부도 묻고 뭐 애기들 놀러 오면은 아 얘가 이만큼 컸구나 이렇게 보고 막 수다 떨고 그런 재미가 있었고 그게 이제 가을까지 하고 끝나거든요. 겨울엔 못하니까. 네, 겨울엔 너무 추우니까 못하고 이제 3월에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면 마치 겨울방학이 끝나고 모이는 학생들처럼 잘 지냈냐 이렇게 안부 묻고 그런 또 그 사람이 좋았던 거죠. 또 장 끝나면 같이 밥 먹자 해서 밥 먹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자리였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대화를 열 때 그 비숲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 비건 베이킹을 취미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아주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고 그 느리게 가게에서도 가벼운 취미로 시작했던 향초 만들기가 어엿한 가게가 돼서 그 한 작은 공간을 가득 채울 만큼의 컨텐츠를 이제 만들게 되신 건데 그 취미가 본업이 되는 경험을 여러 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해야 된다. 이게 일이 되면 또 그게 또 맛이 다르죠. 달라진다. 네. 근데 그 경험을 하셨던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그거는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저도 제가 초를 쓰려고 초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초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초를 쓰지 않게 됐어요. 일단은 저의 모든 물건에서 향기가 나기 때문에 초를 쓸 필요가 없어졌기도 했고 또 정말 정상적인 초를 내가 쓰는 게 또 아까워지는 마음이 또 들어요.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떡볶이를 좋아하면 떡볶이집을 하면 떡볶이 맨날 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팔아야 되니까 내가 먹기는 좀 아까워지거든요. 계속 남으면 먹어야지 이런 마음이 좀 돼요. 저희 남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아니 이랬다가 모자라서 손님 한 명 못 드리면 어떡해. 그냥 난 안 먹고 참을래. 약간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서 취미로서의 즐거움과 일로서의 그거는 확실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뭔가 취미가 더 이상 취미가 아니게 될 만큼 완전히 일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리게 가게라는 그 브랜드를 아주 오랫동안 지속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을 이렇게 오래까지 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손님들이 저를 멱살 잡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남편이 옆에서 계속 응원을 해줬어요. 너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너무 멋진 일이고 이 일을 하는 네가 너무 멋지고 나는 네가 이 일을 할머니 됐을 때까지도 하게 해주고 싶어. 뭐 진짜 나중에 체력이 떨어져서 하루에 1개를 만들게 될지라도 너가 진짜 원한다면 완전히 호호 할머니 돼서까지도 작은 가게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인꼬 부부. 제가 2회 연속 이 얘기를 하게 됐네요. 인꼬 부부. 진원 사장님을 만나게 되신 그 타이밍이 그 함덕에서 느리게 가게를 운영하실 때였잖아요. 네네. 제가 이사하고 가게를 연 그 달에 만났죠. 제가 소품샵을 함덕에서 할 때도 진원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카운터를 많이 봐줬었어요. 계속 공생관계였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막 엄청 싹싹하고 그런 걸 잘 하는 편이 아니어서 저는 손님이 오면 되게 가만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손님일 때 누가 와서 말 거는 게 저는 엄청 부담스러워서 편안하게 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전 손님이 말을 걸 때까지 손님한테 말을 걸지 않거든요. 근데 진원 사장님은 그거를 되게 적절하게 잘 하세요.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잘 이렇게 해주고 부담스럽지 않을 만큼 이렇게 해줘서 그때 사장실이라고 써놓고 저는 그 안에서 계속 작업만 하고 남편이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했을 때 매출이 상당히 많이 뛰었었죠. 저랑 남편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엄청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남편은 사람 대하는 일을 잘하고 저는 손 쓰는 일을 잘하고 해서 각자가 못하는 부분을 엄청 잘 채워주는 편인데 또 취향은 잘 맞고 죽이 잘 맞는 편이에요. 그런 게 잘 안 맞으면 부부로서는 너무 사이가 좋아도 일 동료로서는 안 맞는다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동료로서도 사실 너무 잘 맞아서 이 이상에 잘 맞는 동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같은 가게를 저 혼자 운영하다가 남편과 같이 운영을 하게 됐을 때 마음에 엄청 든든하고 편안한 마음이 되게 들었어요. 모든 걸 내가 혼자 결정하고 내가 혼자 고민하고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하다가 남편과 같이 상의하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는 같이 의논하는 과정이 진짜 너무 좋았었고, 일을 하다가 힘든 때가 있잖아요. 막 손님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그냥 일 자체가 힘들 수도 있고 갑자기 뭐가 망쳐진다거나 뭐가 막 계속 다 떨어지고 깨지고 막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한 명이 이제 거의 막 다 폭발 직전이 돼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아 있을 때, 그러면 이제 한 명이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괜찮아 다 내가 치울게 너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달래주고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완전히 폭발하는 그런 날은 잘 없어요. 확실히 회복이 되게 빨리 되고, 남편은 어쨌든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같이 일하는 유일한 한 명이 나를 사랑해주는 한 명이니까 굉장히 의지가 되고, 내가 일을 잘 못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나를 응원해주고 위해준다는 걸 아니까 마음에 엄청 안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할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죠. 환상의 짝꿍이네요. 근데 제가 두 분 일하는 이야기 사실 자주 묻잖아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텐데 그 소통의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손님과의 일도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제일 어려운 건 동업자가 있을 때 파트너와의 협업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두 분은 동업 경력만 지금 6년 정도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쌓인 두 분만의 소통 방법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들을 좀 극복해왔던 시행착오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약간 잘 극복해왔다고 믿는데 그런 게 저의 덕이라기보다는 다 남편의 덕이긴 하거든요. 저는 회사 다닐 땐 사람들하고 많이 싸웠었기 때문에 소통을 그다지 잘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근데 남편의 기조가 애초에 이 상대방이 나보다 더 힘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모든 게 조금 저 사람 더 힘들 테니까 하면서 이해되는 부분들이 더 있고, 저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남편의 방법은 저를 한 3살 정도로 생각한대요. 그러면 3살 애기인데 저럴 수 있지, 저렇게 비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지, 이렇게. 비꼬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면은 그냥 뭐 귀엽고 그냥 뭐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가 정말 많이 났을 때 저도 나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그쵸. 막 쏟아내면은 남편이 되게 조용하게 저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원아, 지금 너가 하는 말은 나한테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말이지 않아?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하면 나도 상처받아.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상대방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면 안 되지 않냐고 저를 설득해요. 진짜 할 말이 없거든요. 진짜. 근데 저는 그거를 몰랐다가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게 그렇게 말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이 사람한테 타격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성찰을 하면서 뼈를 팍 맞고,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줘서 좋을 게 뭐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번에 100% 고쳐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한테 똑같이 말을 한다면 너도 상처받지 않겠냐, 이런 거를 격앙돼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차분한 말투로 저의 눈을 바라보면서 조곤조곤 얘기해요. 그럼 저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부끄러운 마음밖에 안 들죠. 거기다 대고 아닌데 그래 너 상처 주려고 하는 거야. 누가 그래요? 그렇게 아무도 할 수가 못하죠. 없죠. 그러니까 한 번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제 태도에 대해서 조금 반성을 하고 내가 이런 태도를 가져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욱하고 화가 나면 막 쏘아붙여요. 네. 강단님이 저보다 훨씬 더 침착하고, 결국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우리의 일을 하는 게 그냥 뭐 성공하려고 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이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나면은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몇 번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어쩌면 내가 손님들에게 만족을 주고 내가 원하는 만큼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민석이랑 내가 행복하게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을 보고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저희는 화가 났을 때 서로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화가 났는지 남편이 계속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얘기하기 싫거든요. 화가 났을 때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남편은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말을 해줘.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기다려주고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나한테 말을 해주면 기다려줄게. 이렇게 막 얘기를 서로 이제 맞춰가는 거죠. 왜냐면 남편은 바로바로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저는 바로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서로 말을 해서 맞추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말하기 싫었어요. 내가 그냥 가만히 좀 있어주면 안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은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 모르잖아요. 나처럼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전혀 모르니까 그거를 솔직하게 말을 해서 맞춰 나가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저는 살면서 사과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말로 진짜 미안하다고 내뱉고 그런 걸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왜 해본 적이 없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사과를 했을 때 거절당할까봐 그런 게 되게 무서웠어요. 내가 진짜 큰맘 먹고 너무 뭐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 아 사실 너무 미안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화가 아직 안 풀렸을 수도 있잖아요. 아 뭐 됐어 그냥 이러고 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늘 두려웠는데 이제 남편은 저한테 잘 사과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보고 배워서 저도 진짜 용기 내가지고 내가 아까 그렇게 말해서 미안했다라고 말을 했을 때 한 번도 남편이 아 난 아직 뭐 화 안 풀렸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 적이 없고 사과해줘서 고마워 항상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과를 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받아준다.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내 사과에 대해서 늘 받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풀릴 수 있다라는 걸 아니까 처음보다는 조금 덜 어려워요. 그런 믿음이 생겨서. 민석이가 삐졌을 때 저도 똑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사과를 엄청 무서워해서 한 번 하고 안 받아주면 또 해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절당하면은 깨갱 이러고 왜 내 사과 안 받아주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사과를 했는데 민석이가 지금은 기분이 다 안 풀렸지만 사과를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얘기가 그 진원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의 개인적인 얘기 같지만 이런 소통의 문제는 정말 보편적으로 너무 많이 겪고 서로 다른 사람이 일을 같이 한다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너무 멋있게 해나가는 두 분의 모습이 또 좀 많이 담고 싶은 것 같아요. 또 지원 사장님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상이 손으로 만들길 참 잘한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죠. 왜냐면 지금 얘기 나왔던 모든 그 취미들, 클라이밍도 손으로 한다고 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다 몸을 쓰고 손으로 네네. 하는 거니까 클라이밍, 텃밭 가꾸기, 향초 만들기, 비건 베이킹 다 손으로 하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지금까지 제주에서 거쳐온 공간 그리고 그 보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까지 셀프 인테리어 하셨다고. 네. 네, 모두는 아니지만 이제 공사가 필요했던 네. 공간은 다 하셨다고요. 근데 제주에서 이사만 11번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곳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셀프 인테리어 했던 그 공간들의 뭔가 히스토리랄까요? 그런 것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의 맨 처음에는 제 가게 페인팅, 제가 처음 함덕에 열었던 가게 페인팅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페인팅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리고 가게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사람을 부를 정도는 아니었어서 페인팅 뭐 그 정도는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항상 후회합니다. 난 다시는 셀프 인테리어 하지 않을 거야. 셀프 절대 아니야.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전문가분들한테 주고 일을 하는 게 맞아. 라는 얘기를 매번 했어요. 그리고 항상 셀프 인테리어를 했죠. 왜 그랬던 걸까요? 왜 그렇게 후회하면서도 또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면은 그렇게까지는 또 안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남한테 맡기지 못하는 성격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원하는 아주 디테일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남한테 부탁할 성격이 잘 못 돼요. 사장님, 이거 여기는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면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얘기를 잘 못 해요. 내가 하는 게 속 편하고 사람을 대하는 건 어렵고 어깨가 아픈 건 나아지니까 제가 하는 게 또 재밌기도 했던 것 같고요. 너무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요령이 진짜 많이 생겨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느낌을 낼 수 있는 게 저희한테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이제. 노하우가 쌓였군요. 네. 근데 그것도 저는 손재주가 좋아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여러 번 했다고 노하우가 쌓이는 건 아니라는 걸 저도 제 경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다시는 페인팅 직접 안 할 거라서. 네. 아직 모르죠. 아, 그렇죠. 다음번에도 지켜봐야죠. 제가 두 분을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함덕에 있는 그 가게 페인팅부터 시작해서 네. 살았던 집도 저희가 이제 뭐 결혼하고 한 두 번째 집 정도는 저희가 방문 문고리까지 다 바꾸고 등도 다 바꾸고 뭐 페인팅도 다 하고 많은 걸 바꿨었고 그 집에서는 그 이후로는 집을 막 셀프 인테리어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상업적인 공간 저희가 하는 월정리에 있는 3개의 숙소 그리고 보성에서 발견했던 그 한옥집은 진짜 기둥만 남기고 다 부셔가지고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지붕 단열부터 보일러를 깔고 철거를 하고 벽지를 떼고 아유. 저희가 페인팅도 하고 퍼티 작업도 하고 나중에 마당에 자갈 까는 작업까지 저희가 삽질을 다 해가면서 했거든요. 네. 아, 그러면 지금 공간만 그 함덕의 가게, 그리고 사셨던 집, 그리고 월정리 숙소 3개, 그리고 그 비 오는 날의 숲 건물도 하셨을 네, 그렇죠. 테고, 그 보성까지. 스테이까지. 네. 7군데. 네. 진짜 대단하세요. 늘 또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면 이걸 좀 더 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셀프로 집도 고쳤는데 뭔들 셀프로 못해?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머리도 염색 탈색도 제가 하고 오. 뭔가 다 해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공사라는 거는 기회가 생겨야 사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재밌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때려부시고 고치고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기회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지원 사장님에게는 집을 고치는 것도 취미인 것 같아요. 질문지 받고 그 생각을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재밌으니까. 물론 취미도 고통스러울 수 있듯이 그게 고통스럽지 않은 건 아닌데 시작할 때는 늘 설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병을 100개 깨가면서 하나의 향초를 만들 때 얼마나 짜증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것도 그 지원 사장님이 느끼는 재미나 어떤 뿌듯함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비슷한 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집 고치기 마저 취미의 수준을 이제 넘어서서 이전에 그 진원 사장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 보성에 매매하신 땅에 집을 지으실 계획도 세우고 네. 있다고 하셨죠. 그건 진짜 집을 이제 고치는 걸 넘어서 신축. 네, 집을 짓는 것까지 네.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직접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거는 아예 기초공사부터 물론 뭐 제가 레미콘을 할 순 없겠지만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제가 직접 해보고 싶어요. 뭐 포크레인도 배워보고 싶고 뭐 미장이든 뭐든 제가 배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배워서 해보고 싶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요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내가 사는 집을 저는 속속들이 좀 알고 싶고 제가 원하는 집은 나중에 잘 팔릴까? 어떻게 오를까?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서 이 집의 속속들이를 다 내가 알고 있고 여기는 어느 부분은 밟으면 삐걱거려 이런 점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런 우리의 세월이 묻어나는 집 그런 집을 갖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고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파트와 달리 주택은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으면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장재를 뭘 썼고 외장재를 뭘 썼고 단열재를 뭘 썼고 그런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걸 지으면서 또 수리하는 기술도 알아가고 그렇게 해서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는 집을 좀 짓고 싶고 사람의 삶의 형태도 다 다르고 취향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파트는 다 똑같이 생겼지만 사람들의 성격이나 취향은 다 다른데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주택에서 살 만큼 살아봤고 서로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니까 우리에게 제일 잘 맞는 집을 우리가 지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죠. 두 분의 취향이 담긴 집이라고 하면 어떤 특징들을 가질 것 같으세요? 아직 물론 그 집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이사를 엄청 많이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집에 살아보면서 이런 건 좋았어, 저런 건 안 좋았어, 이런 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저희의 취향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게 됐는데 우선은 따뜻한데 너무 따뜻하지는 않은 집.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위에 조금 많이 질렸거든요. 너무 추운 집에도 많이 살았어가지고 그래서 따뜻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저희가 추위에 너무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너무 더운 집에서는 또 살 수가 없는 몸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선 뭐 침실 같은 거는 정말 최소 크기로 하고 싶어요. 침대만 딱 들어가는 집. 제가 엄청 민감한 성격이어서 작은 빛이나 소리에도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침실이 작은 집에 살아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잠이 진짜 잘 오고 안락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침실에는 정말 아무것도 두지 않고 침대만 딱 이렇게 둘 수 있는 그런 집이었으면 좋겠고 TV가 없이 산 적이 진짜 오래됐거든요. 거의 대부분 TV 없이 지냈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소파가 TV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창가를 바라보는 배치가 됐을 때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창이 좀 잘 드는 거실에 창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소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부엌에 좀 힘을 많이 주고 싶어요. 그리고 남편이 키가 크기 때문에 좀 그 키에 맞는 주방을 해주고 싶어요. 항상 허리가 아파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제가 원하는 거고 남편이 원하는 거는 2개밖에 없는데 남편은 욕조를 꼭 원한다고 하거든요. 반신욕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전까지 저희가 이사를 다닐 때는 욕조가 있는 집을 막 골라서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걸 못했었는데 욕조를 제가 꼭 만들어주기로 했고 그리고 바깥에 외부의 주방을 만들었으면 해서 제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벽돌을 쌓아서 외부의 주방을 꼭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나중에 되면 두 분도 꼭 초대해서 남편이 요리를 해줄 겁니다.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생각보다 그 원하시는 특징이 진짜 구체적이네요. 사실 지금까지 지원 사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 엄청 부지런하시고 성실하다고 저는 느껴요. 제가 흥미로웠던 게 집 얘기를 할 때 저번에 그 궁극의 논리를 한번 들려주셨는데 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 집을 짓는다고? 이 괴리가 참 재밌으면서도 설득력이 있었어요. 네네. 집을 직접 짓기로 결심하면서 그리고 또 그 집을 사람들이 주로 살고 싶어하는 그 투자용으로 집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전남 보성이라는 곳에서 지으려고 마음 먹으시면서 떠올린 그 궁극의 논리 있잖아요. 들려주실 수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문득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항상 듣잖아요.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될까? 일단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는 이유는 또 뭘까?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건데 좋은 회사는 그럼 왜 취직을 해야 되지? 그러면 연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물론 그게 이제 자기가 원해서일 수도 있죠. 내가 커리어를 쌓고 싶어서일 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연봉 많은 회사 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였고 그럼 연봉은 왜 많이 받아야 될까? 이제 좋은 동네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막 요새 10억 이렇게 이상 하잖아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그 과정들이 다 쭉 오는 거잖아요. 어느 날 거꾸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10억짜리 집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1억짜리 집에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연봉 많이 안 받아도 되고 좋은 회사 안 들어가도 되고 좋은 대학 안 들어가도 되고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인생의 부담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10억짜리 집에 살아야 했을 때에 들어가는 인생의 노력보다 거기에 들여야 되는 노력이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 나머지 에너지로 좀 더 내가 즐거워하는 거 할 수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죠. 나머지 90%의 에너지를 그냥 낭비하면서 놀면서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좀 더 이게 뭔가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이 시간을 저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하는 좀 자유로운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독립적인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설득됐어요. 그때. 네, 저는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짜리 집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좋아라고 생각했던 게 자기가 1억짜리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인지 10억짜리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인지 사실 생각을 잘 해보지 않고 맞아요. 10억짜리 집이 좋대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직도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원 사장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1억짜리 집에 살아도 괜찮은 사람일까?를 떠올리기 시작한다면 네. 그걸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항상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거 왜 하려고 하지? 생각해보면 사실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라는 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어떨 때 행복한지, 뭘 할 때 행복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들의 행복과 제 행복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지 않으면 저의 젊은 시절처럼 그냥 남들이 카페 가고 영화 보고 술 마시고 하니까 주말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즐거운 건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따라다니고 흘러다니는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저한테는 즐거운 게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뭐 시골에서 텃밭 가꾸면서 사는 게 더 즐거움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경험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지원 사장님은 그런 본질적인 고민을 서울을 떠나 제주에 오셔서 시작을 하게 된 거네요. 네, 엄청 좋은 기회가 됐죠. 그러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그전에는 생각해볼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휩쓸려 다니느라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게 싫고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너무 시간이 많고 그 자극이 줄어들다 보니까 마치 명상을 하는 것처럼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알게 된 것도 되게 많아요. 그전에 내가 너무 나에 대해서 몰랐구나라고 느꼈을 만큼 제주도에 와서 처음으로 저에 대해서 알게 된 면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참 가져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10년 걸렸네요. 네,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게 함덕에서 가게 하시다가 이제 비 오는 날의 숲을 진원 사장님이 열게 되면서 이렇게 좀 일손을 돕던 것이 가게를 합치게 되고 비숲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브랜드의 끝도 맞이하게 되셨던 거고요. 10년간 제주에 살면서 7년을 한 가지 일을 하신 건데 그 일을 마무리할 때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게 7년이나 해왔던 일을 내려놓는다면 굉장히 뭔가 씁쓸하기도 하고 뭔가 그 감회에 젖을 것 같은 느낌이겠지만 사실은 엄청 홀가분한 마음입니다. 어떤 게 홀가분해요? 안 해도 된다? 아니면 제가 한 1년 해보고 그만뒀으면 아쉬운 마음이 훨씬 컸을 것 같아요. 엄청 불타올라서 열정이 막 가득 차올랐던 해도 있었고 좀 슬럼프가 와가지고 할까 말까 막 이런 때도 있었고 아니야 다시 해보자 막 이런 때도 있었고 작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런 데거나 막 뉴스 인터뷰가 막 들어오고 막 이런 때도 있고 그걸 다 겪고 나니까 아쉬운 마음은 정말 하나도 들지 않고요. 진짜 할 만큼 여러 가지로 난 다 해봤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뭐 신제품 뭐 하고 요새 트렌드한 향은 뭐 하고 막 뭐 카피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 이제 안 해도 되네 약간 그런 홀가분한 마음 어쨌든 제 일이니까 제가 걱정이 제일 많잖아요.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감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홀가분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불과 몇 주 전에 제가 진원 사장님을 인터뷰할 때 원래도 보성으로의 이주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성으로 갔을 때 비 오는 날의 숲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드렸고 그때 진원 사장님께서 비숲은 비숲이다. 밀키트 거기서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충격 소식을 전해 들었죠. 이주 시기가 좀 앞당겨질 것 같다. 그런 결정을 이제 두 분이 내리게 됐다. 그렇게 좀 급한 이주가 결정이 된 만큼 비 오는 날의 숲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밀키트 판매도
올해 2023년 11월 말일을 마지막으로 중단을 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 의사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일단 그것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몇 주 전에 드렸던 말씀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었고요. 엄청 최근에 내려진 결정이고, 그때 인터뷰했던 사실같이 유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유연한 점 때문에 변곡점을 또 맞이하게 된 거죠. 사실 원래 당연하게도 밀키트가 지금 잘 또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바로 이어가야지, 일을 멈추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2주가 앞당겨지게 되면서 꼭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자영업을 지금 한 8년 이 정도 제가 해왔는데 자영업이라는 게 쉬는 날이라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네. 많은 사장님들이 해보시면 그런 생각 당연히 하실 텐데 휴일이라고 적혀 있어도 다른 준비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러면 이번 신메뉴는 뭐 하지? 뭐 이번엔 또 뭘 바꿔볼까? 뭐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뭘 또 준비를 하는 시간이지 그게 정말 쉬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유급 휴가가 없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8년을 이제 또 달려왔으니까 좀 쉬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예전에는 1년에 한 달 정도씩은 외국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그때는 좀 쉬어가는 시간이 됐던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런 시간을 못 가지면서 그게 충분히 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쉬는 날에 하루 집에 가만히 있어도 머리는 계속 이제 가게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시간을 좀 줘야겠다. 그래야 그 다음에도 계속 우리의 일을 이어나가거나 새로운 일을 하거나 그런 힘이 좀 생기고 그런 시간을 갖기로 결정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홀가분해졌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없나요? 네, 아쉬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성에 가시면 앞서 얘기했던 집도 지으시고 다른 소소하더라도 예정되어 있는 계획들이 있을까요? 뭐 쉬는 시간도 쉬는 시간이지만 저는 이제 집 짓기를 조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것 같고 그에 필요한 기술들도 좀 배우러 다닐 수도 있고요. 제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텃밭 가꾸기도 조금 다시 시작하고 그런 여유를 가질 것 같아요. 물론 마음의 여유고 몸은 조금 바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홀가분하다. 네,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이에요. 원래는 이 인터뷰를 하기로 했을 때만 해도 뭔가 이런 고별 방송 같은 건 아니었어요. 제가 상상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원래 전에 들었을 때는 빨라도 내년 여름 정도 네. 이주하지 않을까 네네. 생각하고 계신다 하셨어서 근데 이 방송을 끝으로 저희도 한동안 자주 보지 못할 수 있고 네. 진짜 옛날의 지원 사장님을 제가 막 상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또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제주에서의 삶을 뒤로 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시는데 지난 10년간 제주에서 살아온 과거의 홍지원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처음 내려왔을 때 초반에 저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때 한 27 막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에는 당연히 즐겁고 모든 게 새롭고 좋았지만 걱정과 불안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계속 여기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제 회사 안 다니고 이렇게 젊은데 다들 걱정해 주셨고 하니까 저도 조금 걱정이 됐죠. 그랬을 때 전혀 걱정할 거 없다. 불안해할 것도 없고 특유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2년 후에 너는 운명의 남자를 만나서 앞으로는 영원히 외롭지 않게 된다. 그리고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다 좋게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의 순간들을 오롯이 즐겼으면 좋겠다. 그 순간들이 정말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까 저희 인터뷰 시작 전에 그런 얘기 하셨죠. 홀가분하지만 또 보성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또 걱정도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의 당분간의 지원 사장님 스스로에게 또 들려주면 좋을 얘기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주를 떠난 두 분의
참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놀러 오세요. 아, 당연하죠. 저희 강소파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또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아시는 이제 사장님 중에 이제 강소파 출연을 추천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남편이 인터뷰할 때부터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나라면 누구를 추천해야 되지?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제가 제주도에 10년을 살면서 만난 친구들은 다 사장님이에요. 아는 사장님이 너무 많아요. 다 사장님이라서 제가 존경하는 사장님도 있고 좋아하는 사장님도 있는데, 좀 현실적으로 인터뷰가 가능할 만한 사장님 또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다가 떠오른 분이 제가 다녔던 요가원의 원장님이 떠올랐어요. 원래는 친구였는데 그분이 하시는 요가원을 다녔으니까 이제 원장님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사업자가 있으니까 사장님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그분의 요가 수업도 너무 좋고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요가를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요가 수업도 너무 좋았는데, 그분의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너무 존경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특히 그분이 많이 하시는 활동 중에 바다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는 비치코밍을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 활동도 하시고, 유기견 보호소 청소 활동도 하시고, 뭐 환경 보호에 관련된 그런 활동도 하셔서 배울 만한 점도 정말 많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라요가 스튜디오의 원장님이신 박다라 사장님. 아, 성함이 다라님이셔서 다라요가원이구나. 예전에는 카페도 하셨는데 가나다라라는 카페를 하셨어요. 그 요가 스튜디오가 어디에 있나요? 제주도. 함덕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공예도 하셨었어가지고 같이 벨롱장을 다닌 시절도 있었고. 추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가에 취미는 없지만 꼭 만나 뵙고 얘기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끝까지 청취해주신 분들께 마지막 소감 한마디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강소파 청취자인데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저랑 같은 마음으로 항상 듣고 응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회화를 들으시고 횡설수설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한 가지 만약에 이번 화를 듣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나에게 행복은 뭐지? 라고 한번 떠올려보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 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사장님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오늘은 느리게 가게 홍지원 사장님을 모시고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소신이었고요. 저희는 2주 후 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